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어 꿈에 그리던 독립 생활을 시작한 나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러나 그 설레임도 잠시. 나는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에 쩔어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유난히 바쁜 하루였고 그래서인지 문득 창밖을 보니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서둘러 퇴근 준비를 하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길가엔 이미 어두운 밤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막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나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그때 정적을 깨는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똑똑 똑똑. 처음에는 그 소리가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문 앞으로 다가가 스코프를 통해 바깥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술에 취한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생각하고 다시 몸을 돌려 침대로 향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똑똑 똑똑.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제서야 이웃집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가로등 불빛만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고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초인종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칸에 눈이 갔다. 거기엔 도움이 필요하면 상부층으로 와주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 메모는 어젯밤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호기심과 불안감에 상반된 마음을 안고 나는 상부층으로 가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갖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이웃 중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의 상황일 수도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상부층으로 걸음을 옮기자마자 나는 아파트 디자인이 어딘가 이상하게 낯설다는 것을 느꼈다. 복도의 길이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고 벽에 걸린 그림도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림들은 사람들의 모습 대신 검은 실루엣만 담고 있었다. 마침내 메모에 적힌 호수에 도달했을 때 문에는 아무런 표식도 이름표도 없었다. 그저 삐걱거리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내 손은 마치 무언가에 막힌 듯 그대로 멈췄다. 본능적으로 나는 귀를 문에 대고 안의 소리를 듣기로 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려온 것은 사람이 아닌 웅얼거리는 듯한 낮고 깊은 목소리였다. 비정상적인 불안감이 엄습했고 나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그 순간 복도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지만 발소리가 없는 고요함 속에서 바로 내 등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곧 이어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휘감고 말았다. 놀라서 뒤돌아보았으나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탈출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찼고 더 망설일 필요 없이 복도를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다. 계단을 뛰어 내려와 겨우 현관까지 도달했을 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소를 방문했는데 관리자는 그 층에는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메모칸은 내가 도착하기 오래전에 제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이후로 나는 비가 오는 날마다 그 경험이 떠올라 스스로를 자꾸만 괴롭히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나는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날 이후 나는 가능한 한 밤에 외출을 삼가게 되었다.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가끔씩 방 안에서 났고 깊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한다. 그 집의 저주 같은 이야기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오래되고 낡은 2층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 집은 여러 해 동안 빈집으로 남아있었다고 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내딸 은지가 갑자기 사라졌다. 부모는 곧장 은지를 찾기 시작했다. 온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은지는 없었다. 그 순간 지하실 문 쪽에서 은지의 목소리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 여기 있어요. 부모는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지하실 문을 여는 순간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낡은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마다 불길한 기운이 부모의 등을 타고 흘렀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부모는 은지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전혀 은지답지 않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리고 은지의 주위에는 낡은 인형들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모든 인형의 얼굴이 은지를 향해 돌아가 있었다. 그 순간 부모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은지가 말했다.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길동이, 순이 애들이에요. 매일 놀아주겠대요. 부모는 서둘러 은지를 데리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끝없이 걸었다. 끝도 없이 길어지던 계단, 그 계단은 어디론가 연결된 듯했다. 그들은 꿈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헤매었지만 끝내 서로를 찾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은지는 어젯밤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듯했다. 부모는 딸을 안심시키고 학교로 보내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지하실에 내려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은지가 사라졌다. 이번에도 지하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 여기 있어요. 부모는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지하실 한가운데에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 아래엔 낯선 모습의 은지와 또 다른 인형들이 다시 앉아 있었다. 은지는 다시 그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같이 놀래요. 부모는 은지를 끌어안고 집을 나올 결심을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집을 버리고 친척 집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그들은 이상한 기운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다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빈집이 된 그 집에서 가끔 지하실 쪽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날 한 주민이 그 집 앞을 지나가며 들었다고 한다. 새로운 친구가 또 오려나. 여러 해가 지나도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 집의 역사는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린 채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과연 그 집의 지하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그 중심에는 누구나 한 번쯤 머물고 싶어하는 고풍스러운 산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산장에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얀 달빛이 산장을 비출 때면 아무 이유 없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이 산장의 4명의 친구들이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모험을 찾고자 했고 그 소문난 산장에 머물며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성민, 효진, 민수, 그리고 지수는 각자 자신의 짐을 산장방에 풀고는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 산장은 예상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나무로 지어진 구조물은 고풍스럽고 아늑했으며 벽난로는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감상에 젖었다. 이런 곳에서 소설을 쓰면 대박 나겠는걸. 효진이 말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달빛은 밝고도 고요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모든 것은 완벽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기자 그 완벽함은 깨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산장의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모두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장난치지 마, 성민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장난을 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쾅 하고 닫혔다. 친구들은 순간 긴장했다. 민수는 그저 바람 때문일 거라고 안심시켰고 모두는 다시 이내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한 일은 반복되었다. 문과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바람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지수는 친구들을 향해 우리 그냥 자자. 다들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말했다. 방으로 돌아갔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효진은 침대에 누워 들썩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모두가 한밤중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본 효진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당황했다. 친구들도 깨어났고 그들은 함께 그 방에 모였다. 이건 말이 안 돼, 성민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친구들은 산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천히 거실로 나가 한 곳 한 곳 살펴보며 무언가 이상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며 산장은 암흑에 휩싸였다. 효진은 자신의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모두가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주변을 살폈다. 찰컥하고 무언가 문에 닿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봤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순간 지수가 말했다. 그냥 이곳을 나가. 내일 아침에 돌아오자.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고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산장을 나섰다. 장관 같은 새벽의 달빛 아래 차를 타고 산장을 떠났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마을의 한 카페에서 담요를 감싼 채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모두가 악몽과 같은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정말 뭔가 있었던 걸까? 라며 어제의 일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산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몇 주 후 인터넷을 돌아다니던 효진은 우연히 그 산장에 대한 또 다른 후기를 찾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밤중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힌 경험, 그리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그 알 수 없는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산장이 그저 오래된 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밤 그들의 여름방학은 그렇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부디 산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달빛이 가득한 밤은 피하도록 하자. 이상한 소문이 도는 이유가 분명 존재할 테니까.